역사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준비되었는데 가장 늦게 인정받은 사람. 가장 열심히 뛰었는데 공신 명단에서 지워진 사람. 가장 오래 기다렸는데 끝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광해군. 이혼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냉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전쟁 중 나라를 지켰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시기했습니다. 명나라는 5번이나 그의 세자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아버지가 뒤늦게 세자 지위까지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도 그는 34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16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16년의 기다림은 그를 강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깊은 곳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기도 했습니다. 1575년 음력 4월 26일 경복궁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선조와 그의 첫 번째 후궁 공빈 김씨 사이에서 난 차남이었습니다. 이름은 이혼, 훗날 역사가 광해군이라 부를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탄생에는 한 가지 쓸쓸한 기록이 따라붙습니다. 광해군은 경복궁에서 태어난 조선 왕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17년 뒤 임진왜란의 불길이 경복궁을 삼켰고 이후 조선 왕실은 다시는 경복궁에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탄생부터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 공빈 김씨는 선조가 가장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공빈 김씨 묘지명은 기록합니다. 김씨는 평소 상의 총애를 입어 후궁들이 감히 사랑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1572년 장남 임해군을 낳았고 1575년 차남 광해군을 낳았습니다. 아름다운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이 태어난 지 채 2해가 지나지 않은 1577년 음력 5월 27일 공빈 김씨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이었습니다. 광해군의 나이 겨우 3살이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어머니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도 체온도 얼굴도 기억에 남지 않았을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죽기 전 선조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궁중에 나를 원수로 여기는 자가 있어 나의 신발을 가져다가 내가 병들기를 저주하였습니다. 오늘의 죽음은 상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니 죽어도 감히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억울함과 체념이 뒤섞인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든 3살짜리 아이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세상은 억울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선조수정실록 10년 1577년 5월 1일 공빈 김씨의 마지막 말이 남아 있습니다. 병이 위독해지자 상에게 하소연하기를 궁중에 나를 원수로 여기는 자가 있어 나의 신발을 가져다가 내가 병들기를 저주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어서 말하기를 오늘의 죽음은 상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니 죽어도 감히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이러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원망하지 않겠다는 이 말 한마디가 광해군이 훗날 왕이 된 뒤 가장 먼저 어머니를 왕후로 추존하려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공빈 김씨가 세상을 떠난 같은 해 선조의 또 다른 후궁 인빈 김씨가 아들 의안군을 낳았습니다. 인빈 김씨는 이미 선조의 총애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후 아들만 넷을 더 낳으며 선조가 가장 가까이 두는 후궁이 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선조가 특별히 총애하는 신성군이 태어났습니다. 광해군과 형 임해군은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인빈 김씨가 2아이를 친자식처럼 돌봤다는 기록도 있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조의 눈길이었습니다. 선조는 광해군보다 신성군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자가 없는 상황에서
서자들 중 누군가가 왕위를 이어야 했고, 선조는 장남 임해군도 차남 광해군도 아닌 신성군에게 마음을 두었습니다. 광해군은 그 눈길이 다른 곳을 향한다는 것을 알면서 조용히 자라야 했습니다. 광해군을 이해하려면 형 임해군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임해군, 이름은 이진, 1572년생으로 광해군보다 3살 위였습니다. 왕의 맏아들, 조선의 관례라면 당연히 다음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임해군은 왕자의 품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남의 재물을 빼앗고 무고한 사람을 폭행하며 심지어 사소한 원한으로 신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헌부와 대간에서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가 줄을 이었지만 선조는 내 아들이니 하며 번번이 감쌌습니다. 형과 달리 광해군은 말이 조심스럽고 학문에 부지런하며 주변을 살필 줄 알았습니다. 1591년 대신들이 드디어 세자 책봉을 강하게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거절했습니다. 바로 1년 전 서인의 영수, 정철이 세자 책봉을 꺼냈다가 실각해 유배를 간 일이 모두의 기억에 선명했습니다. 세자 책봉은 누구도 쉽게 입에 올릴 수 없는 금기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또 한 번 기다려야 했습니다. 세자 책봉 문제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유명한 야사가 있습니다. 연려실 기술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선조와 의인왕후가 여러 왕자들을 모아놓고 시험 삼아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이 무엇이냐? 왕자들이 저마다 좋아하는 것을 대답했습니다. 고기, 꿀, 과일. 그런데 광해군만이 홀로 소금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선조가 이유를 묻자 광해군이 말했습니다. 소금이 아무리 싼 물건이라지만 아무리 맛난 산의 진미도 소금 없이는 100가지 맛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야사가 진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400여 년을 건너 지금까지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화려함보다 쓸모를 말한 왕자. 맛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것을 말한 왕자. 광해군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이 짧은 이야기가 놀랍도록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1592년 음력 4월 13일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광해군은 그해 18이었습니다.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 뒤 파죽지세로 북상했고 보름 만인 음력 4월 28일 신립이 탄금대에서 패전하고 자결했습니다. 한양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고 선조는 피난을 결심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부승지 신잡이 외쳤습니다. 종묘사직의 미래와 민심 수습을 위해 세자를 지금 당장 책봉해야 합니다. 1년 전이었다면 귀양갈 말이었지만 전쟁의 공포가 모든 금기를 덮었습니다. 후보는 사실상 한 명이었습니다. 장남 임해군은 이미 조정과 백성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선조가 눈여겨보던 신성군은 피난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차남 광해군이었습니다. 1592년 음력 4월 29일 화려한 의식도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도 없이 전쟁의 포연 속에서 광해군은 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서자 출신으로 세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선조는 경복궁을 나와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광해군은 그 등 뒤를 바라보며 세자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선조가 의주를 향해 달아나면서 광해군에게는 조정의 실권을 맡기는 분조가 내려졌습니다. 나라를 반으로 나누어 선조는 명나라 국경 쪽으로 피하고 광해군은 나머지 조선 땅에서 조정 노릇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8살 세자에게 떠넘겨진 나라의 무게였습니다. 광해군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평안도, 강원도, 함경도, 황해도를 직접 누볐습니다. 의병을 독려하고 군량을 모으고
경문을 써서 팔도에 돌렸습니다. 노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610년 유대조가 올린 상소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세자께서 노숙까지 하시며 고생하셨고 분조를 통해 조정이 굳건히 존재함을 백성들이 알게 되어 다시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해군의 분조 활동은 선조의 몽진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붙잡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아버지 선조는 의주에서 명나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망명까지 청했다가 대신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595년 명나라 황제가 보낸 칙서가 선조가 아닌 세자 광해군 앞으로 되어 있었고 부왕의 실패를 만회하라는 노골적인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명나라도 선조보다 광해군을 더 높이 보았습니다. 그 칙서를 읽은 선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싹 텄습니다. 아들에 대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선조는 이후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광해군에게 양위하겠다는 말을 무려 15번이나 꺼냈습니다. 모두 빈말이었습니다. 그 15번의 빈말은 광해군을 겁박하는 수단이었고 그 15번 동안 광해군은 매번 무릎을 꿇고 간청해야 했습니다. 세자께서 분조를 맡아 노숙까지 하실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정이 여전히 굳건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백성들이 알게 되어 흩어졌던 민심이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살 세자가 들판에서 노숙하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같은 시간 아버지 선조는 의주에서 명나라 망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 두 장면을 나란히 기록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광해군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가 세자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장자인 임해군이 살아있는데 왜 차남이 세자냐? 조선은 임해군의 온갖 패악한 행실을 설명했지만 명나라는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임해군을 직접 데려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차관을 파견하기까지 했습니다. 광해군은 형 임해군에게 명나라 사신 앞에서 병든 척하라고 부탁해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세자 승인 주청이 5번 거절당하는 동안 광해군의 지위는 법적으로도 명분적으로도 불안정했습니다. 여기에 1606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선조의 계비 인모광후가 영창대군을 낳은 것입니다. 선조 나이 55세에 얻은 첫 번째 정비소생 적자였습니다. 선조는 눈물을 흘리며 영창대군을 안았습니다. 소북파는 즉시 영창대군을 세자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14년째 세자로 있던 광해군의 지위가 갓 태어난 이복 동생 때문에 다시 흔들렸습니다. 선조는 죽기 직전까지 결단을 미루었고 소북의 영수 유영경은 선조의 유교지를 자기 집에 숨겨버리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광해군의 즉위 자체가 끝까지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1608년 음력 2월 1일 선조가 승하했습니다. 광해군의 나이 34세였습니다. 그 다음 날인 2월 2일 인모광후가 한글 교지를 직접 써서 광해군의 즉위를 공식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허락하지 않은 즉위였습니다. 화려한 승인이 아니라 계모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즉위였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왕이 되었습니다. 16년을 기다렸습니다. 광해군이 왕이 된 뒤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추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공빈 김씨를 왕후로 추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후궁 신분으로 세상을 떠났고 무덤에는 왕후의 예우가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1610년 공빈 김씨를 공성왕후로 추존하고 능호를 성능이라 올렸습니다. 나아가 명나라에까지 주청사를 파견해 왕후 책봉을 요청했고 1615년 마침내 명나라의 고명을 받아 어머니의 신주를 종묘에 모셨습니다. 3살에 이른 어머니를 41세에 다시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광해군의 가장 인간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왕이 되어 가장 먼저 어머니를 찾은 아들.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은 명나라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8년에 걸쳐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합니다. 이 한 장면을 오래 기억하십시오. 광해군은 공포와 상처로 가득 찬 사람이기 이전에 어머니를 그리워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그리움이 왕이 되어서도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감정의 뿌리가 빛나는 치세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비극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가장 잘못한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역사는 공과를 함께 기록합니다. 1608년 34세의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뒤 맞닥뜨린 조선의 현실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임진왜란 7년이 남긴 상흔은 깊었습니다. 전 국토의 절반 이상이 황폐화되었고 인구는 격감했으며 호적과 토지대장이 불타 나라의 재정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수도 한양의 궁궐들은 잿더미였고 백성들은 기근과 전염병에 시달렸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 그 일을 광해군이 시작했습니다. 1608년 음력 2월 2일, 즉위 첫날, 광해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당파를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조정에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남인의 영수 이원익을 영의정에, 서인의 이항복을, 좌의정에, 이덕형을 중책에 앉혔습니다. 이원익은 선조 때부터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로 이름난 사람이었고 이항복은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섰던 서인의 기둥이었습니다. 붕당을 초월한 인재 등용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즉위 초에 보여준 이 결단은 그가 단순히 권력욕에 눈먼 사람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이원익은 영의정이 된 직후 왕에게 혁명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공납 제도를 전면 개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대동법의 시작이었습니다. 대동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이전의 세금 제도, 공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공납은 각 고을에서 지역 특산물을 현물로 나라에 바치는 제도였습니다. 원래 취지는 좋았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생선을, 강원도에서는 산나물을, 충청도에서는 삼배를 바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납이라는 악질적인 부패가 자라났습니다. 관리들이 중간에서 특산물 납부를 가로막고 자기들이 대신 납부해 줄 테니 그 대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광해군 일기에는 이원익의 건의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영의정 이원익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각 고을에서 바치는 곡물이 각 관청의 박납인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몇십 배, 심지어 몇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었습니다. 쌀 한 섬짜리 세금이 박납인의 손을 거치면 10섬, 20섬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은 살 수도 없는 물건을 바쳐야 한다는 이유로 땅과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광해군이 즉위하기 직전의 조선이었습니다. 이원익의 제안은 명쾌했습니다. 특산물 납부를 폐지하고 토지 면적에 따라 쌀로 통일해서 내자는 것입니다. 1608년 음력 5월 광해군은 선해청을 설치하고 경기도에서 먼저 시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기선해법이었습니다. 토지 1결당, 봄, 가을로 각 8말씩 합산 16말의 쌀을 납부하면 나머지 모든 공납 의무가 사라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중 14말은 선해청이 경납물 구입 비용으로 활용하고 2말은 지방 수령이 고을 경비로 쓰게 했습니다. 물론 반발이 거셌습니다. 박납으로 중간 이익을 챙기던 관리들과 땅이 많은 양반 지주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땅이 많을수록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이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시행을 강행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경기도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고 다른 도에서도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동법이 전국으로 완전히 확대된 것은 숙종 34년인 1708년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첫 씨앗을 심은 뒤 꼭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100년의 역사는 광해군의 1608년이 없었다면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1608년 왕위에 오른 광해군 앞에 나이든 의원이 엎드렸습니다. 허준, 당시 70세였습니다. 허준은 선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의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의주로 유배된 처지였습니다. 신하들은 계속 허준을 처벌하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허준을 감쌌습니다. 그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어린 왕자 시절 두창에 걸렸을 때 다른 의원들은 왕자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전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홀로 왕자 곁에 다가가 정성을 다해 치료한 의원이 허준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그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재위 2년째인 1609년 말 광해군은 허준을 귀양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610년 8월 허준이 완성된 동의보감을 광해군에게 바쳤습니다. 동의보감은 1596년 선조 29년 선조의 명으로 허준을 포함한 5명이 공동으로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정유재란이 터지며 중단되었고 선조가 허준 혼자 완성하도록 명했습니다. 허준은 14년 동안 이 책에 생을 쏟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유배지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물이 25권 25책, 총 108개 조목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최대의 의학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이 책이 왜 혁명이었는지를 한 가지 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조선의 의학은 중국 의학에 완전히 의존했습니다. 비싼 중국산 약재가 없으면 처방을 쓸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구하지도 못하는 약재 때문에 병을 키우다 죽었습니다. 동의보감은 달랐습니다. 한글로 향약 이름을 병기하여 한자를 모르는 백성도 조선 땅에서 나는 풀과 나무를 약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선의 의학을 처음으로 조선 사람의 것으로 만든 책이었습니다. 광해군은 허준이 선왕의 유업을 완수했다며 좋은 말 한 필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1613년 음력 11월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인쇄하여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동의보감은 이후 조선 의학의 경전이 되었고 중국에서 30여 차례, 일본에서도 2차례 출판되었으며 베트남과 동아시아 전역에서 의학 교과서로 활용되었습니다. 허준은 1615년 광해군 7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광해군은 그에게 정일품 벼슬을 추중했습니다. 2009년 7월 31일 동의보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광해군이 세상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광해군이 즉위하던 1608년 동아시아의 지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0년 이상 이 땅의 질서를 지배했던 명나라가 기울기 시작했고 만주의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하나로 모아 1616년 후금을 세웠습니다. 조선 신하들 대부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명나라 편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 나라를 구해준 제조지은의 나라가 명나라였습니다. 명나라 황제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 조정의 공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기울고 있었고 후금은 날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조선이 어느 한쪽의 줄을 잘못 서면 또다시 임진왜란 같은 참화가 닥칠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아직 7년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판단이 광해군을 움직였습니다. 1618년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공격하자 명나라가 조선에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조선 신하들은 당연히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해군은 버텼습니다. 황제의 칙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파병을 최대한 늦추었습니다. 명나라의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1619년 음력 2월 도원수 강홍립과 부원수 김경서에게 1만 3천 명의 군사를 주어 압록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홍립에게 조용히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명나라 장수들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오직 패하지 않을 방도를 강구하라. 1619년 음력 3월 4일 조선군은 부차들판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명군 선봉이 전멸했다는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조선군은 방어선을 세우고 싸웠으나 후금의 기병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명군도 조선군도 무너졌습니다. 강홍립은 살아남은 병력을 이끌고 후금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후금 장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은 어쩔 수 없이 명나라의 압력에 끌려온 것이지 처음부터 후금과 싸울 뜻이 없었습니다. 광해군이 미리 심어둔 말이었습니다. 이 항복으로 조선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명나라를 배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후금은 조선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광해군 치세 15년 동안 조선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반면 1623년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고 친명배금 정책이 시작되자 불과 4년 만인 1627년에 정묘호란, 13년 만인 1636년에 병자호란이 터졌습니다.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역사는 이 사실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광해군이 막으려 했던 그 전쟁들이 광해군이 쫓겨난 뒤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대동법과 동의보감, 중립외교 외에도 광해군의 전후 복구 성과는 구체적이고 방대했습니다. 1609년에는 일본과 기후약조를 맺어 전란으로 끊어진 외교 관계를 재개하고 동아시아 질서를 안정시켰습니다. 전란으로 불탄 창덕궁을 1610년에 준공했고 창경궁을 1616년에 복원했습니다. 왕권의 상징인 궁궐이 다시 섰다는 것은 조선이 살아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임진왜란 중 불타거나 사라진 각종 서적들을 다시 펴내는 출판 사업도 대규모로 진행했습니다. 화기도감을 설치하여 군비를 재정비했고 의병장 출신 곽재우를 북병사로 발탁하는 등 반정 이전까지는 당파를 넘어 인재를 고루 등용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제위 15년 안에 이루어진 성취였습니다. 광해군은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의심의 여지 없이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부수기는 쉬워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광해군은 해냈습니다. 광해군이 체험한 가장 끔찍한 두려움의 정체를 알고 싶다면 먼저 그의 어린 시절을 돌아봐야 합니다. 3살도 안 된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버지 선조는 그를 거의 돌보지 않았으며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세자로만 살면서 세자도 왕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1575년 음력 4월에 태어난 차남 광해군은 1577년 어머니 공빈 김씨를 잃었을 때 이미 그 인생이 외로움으로 각인되었습니다. 형 임해군의 행각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선조의 적자인 임해군이 보여준 것은 왕자의 신분을 악용한 갖가지 패악질 뿐이었고 광해군은 그 대비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1606년 선조가 계비인목왕후에게서 영창대군을 얻었을 때 광해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광해군 일기에는 선조가 영창대군을 안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자 광해군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던 아비의 사랑이 다른 아들에게는 쏟아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외상이 나중에 왕위에 오른 후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임해군이 죽은 것은 광해군 즉위 후 겨우 1년 뒤인 1609년 음력 4월 30일이었습니다. 이정표라는 관리가 임해군에게 독을 강요했으나 거절하자
그를 목 졸라 사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광해군의 직접 명령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이첨과 정인홍을 중심으로 한 대북파가 이 일을 주도했고 광해군이 이를 묵인했다는 것은 역사가들의 광범위한 합의입니다. 이것이 광해군 인생에서 첫 번째 피였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1613년 음력 4월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개축옥사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조작된 역모 사건이었습니다. 명문가 양반 박응서를 포함한 7명이 강도 살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이첨이라는 인물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박응서를 회유하여 이 강도 사건 뒤에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역모가 숨어 있다고 자백하도록 강압했습니다. 철저히 조작된 거짓 자백이었습니다. 광해군 일기를 자세히 읽으면 광해군의 심리 상태가 드러납니다. 영창대군의 처우에 관해 광해군이 여러 번 결단을 미루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이 미천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는 서인들의 압박에 굴했습니다.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아직 8살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영창대군 실기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14년 강화부사 정왕이 영창대군이 갇힌 방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음식 공급을 끊었습니다. 증살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아이가 뜨거운 방 안에서 천천히 죽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영창대군 실기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뜨거운 바닥 위에 앉지도 눕지도 못한 채 밤낮 없이 창살을 부여잡고 울부짖다가 기운이 다해 죽었다. 광해군의 이복동생이었고 만 8세의 아이였습니다. 광해군 일기 어디에도 광해군이 이를 막으려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개축옥사 이후 조정은 자신들의 다음 표적을 정했습니다. 바로 인목대비였습니다. 선조의 계비이자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이 여인은 광해군 즉위 초기에만 해도 왕실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08년 음력 2월 광해군의 즉위를 승인한 사람도 바로 인목대비였습니다. 그녀가 한글로 쓴 교지로 광해군의 즉위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목대비를 폐위하라는 요구가 조정을 뒤덮었습니다. 광해군은 오랫동안 저항했습니다. 어머니를 폐하는 것은 유교 전통에서 가장 파괴적인 폐륜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이첨마저도 처음에는 폐모는 조금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저항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1618년 인목대비는 서궁, 지금의 경운궁에 유폐되었습니다. 대비의 칭호가 박탈되었습니다. 왕의 생모이자 선조의 계비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 순간 광해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폐모와 살제라는 두 개의 칼이 이제 그를 향해 갈려지고 있었습니다. 서인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명분으로 광해군을 내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폐모살제는 조선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대의 명분이 될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개축옥사 이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공포와 불신이 그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역모 고변이 꼬리를 물었고 한 건의 옥사는 다음 옥사를 낳았습니다. 조정의 인재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이항복이 귀양 갔고 이덕형이 병으로 쓸쓸히 죽었습니다. 즉위 초 현군의 모습을 보여주던 왕이 이제는 의심 많은 폭군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신하는 이이첨을 중심으로 한 대북파뿐이었고 그들은 광해군의 불신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궁궐 공사였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불탄 창덕궁과 창경궁의 복원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610년 창덕궁을 준공한 후 1616년 창경궁을 준공했고, 이어서 인경궁과 경덕궁 같은 새 궁궐 건축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무리한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이 늘었고 농민의 부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동법으로 세금 체계를 개혁하고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었던 왕이 자신의 불안함을 궁궐 벽돌로 보상받으려 했습니다. 1620년대 초반이 되자 조선의 민심은 이미 광해군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현군으로 시작했을 때의 기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남은 것은 억압, 공포, 그리고 닫힌 궁궐의 이미지뿐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그토록 피하고 싶던 운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을 내쫓으려는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이미 흘린 피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피에 응하는 칼이 언제 휘둘러질지는 단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역사에는 때때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폭군은 언젠가 쓰러지지만 진짜 비극은 그가 쓰러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결정한다. 광해군이 왕좌에서 내려온 1623년 3월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더 나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선은 더 깊은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 아이러니야말로 광해군을 단순한 악인으로 규정할 수 없게 만드는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복잡한 선물입니다. 1623년 음력 3월 13일 새벽, 조선의 역사는 한 번의 폭발로 방향을 바꿉니다. 인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귀와 김유가 이끄는 서인진영의 군사들이 홍제원에 집결했습니다. 대략 300명 정도의 군사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모임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거병할 준비가 된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다린 것은 바로 명분이었습니다. 그 명분이 이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왕을 내릴 충분한 대의였습니다. 능양군 이종은 직접 이 군사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선조의 서자로 나중에 인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연서역에서 반정군과 만났으며 선조의 아들이지만 광해군만큼 왕위에 가깝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인들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광해군을 내칠 도구로서, 그리고 자신들의 뜻을 따를 왕으로서 말입니다. 새벽 시간, 반정군은 창덕궁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궁궐의 경비는 대북파 관료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들은 대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받은 듯 대북파 관리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정군은 이를 보고 항복 의사를 표했습니다. 궁궐 안에 저항은 없었습니다. 아니, 거의 무너져 있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광해군은 궁궐 후원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받은 그는 당황했습니다. 인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광해군은 궁궐 뒷담을 넘어 내관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5년간 이 궁궐을 지배했던 왕이 새벽 어둠 속에서 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반정군은 광해군을 찾아냈습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반정군은 광해군으로부터 옥새를 빼앗았습니다. 국가의 가장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목대비에게 바쳤습니다. 감금되었던 왕의 생모에게 옥새를 돌려준 것입니다. 인목대비는 그 자리에서 광해군의 폐위를 선언했습니다. 폐위란 왕의 신분 박탈입니다. 대북파의 몰락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이첨은 붙잡혔습니다. 그는 반정군에게 쫓기며 도망쳤으나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이이첨은 반정 직후 인목대비의 명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자신이 광해군을 부추겨 만든 비극으로
자신의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정인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대북파의 수십 년 세월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광해군의 아들 세자 이지의 운명은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궁궐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반정군에게 생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진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거두라는 명령입니다. 세자 이지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광해군의 혈통은 이 순간 단절되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왕비 폐비 유씨도 옥에 갇혔습니다. 유배지로 보내진 그녀는 수개월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음 직전 그녀가 빈 말씀에서 한 기도가 역사에 전해집니다. 두 번 다시는 왕가의 며느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한 여인이 왕비가 되었다가 폐비가 되고 남편이 폐위되고 아들이 죽는 것을 목격한 뒤의 기도였습니다. 광해군이 보낸 유배지는 여럿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강화도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계속 그를 더 먼 곳으로 보냈습니다. 강화도에서 교동도로, 교동도에서 태안으로, 그리고 마침내 제주도로 보내졌습니다. 제주도는 조선시대 유배지 중 가장 먼 섬이었습니다. 한반도 남쪽 끝에서도 더욱 멀리 바다 건너 섬입니다. 광해군이 제주도에 도착한 것은 반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623년 중순경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8세였습니다. 저 섬에서 그는 몇 년을 머물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제주도 유배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고독했을 것입니다. 제주도 현지 관료들에게 그다지 극진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죄인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광해군을 경비하되 안이하게 하지 말 것. 그러나 인조가 광해군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정의 명분 때문입니다. 반정의 대의명분은 폐모살제였습니다. 만약 인조가 광해군을 죽인다면 그 자신도 같은 죄를 지은 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과 명분의 이중성 속에서 광해군은 살았습니다. 죽지도 진정으로 살지도 못한 채 광해군은 제주도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조선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이 터졌습니다. 후금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광해군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이 결국 일어난 것입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가 항복했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뒤인 1636년 후금은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5일을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항복했습니다. 1637년 음력 1월 30일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 장면은 인조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조가 청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절하며 9번 땅에 이마를 조아렸다. 이것이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제주도 유배지에서 광해군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피하려 했던 전쟁이 결국 터졌고 자신을 내쫓은 왕이 그 전쟁에서 항복했으며 조선이 외국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1641년 음력 7월 1일 광해군은 제주도 유배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이는 67세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매우 간단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묘호도, 시호도, 능호도 없이 단지 군이라고만 호칭되었습니다. 왕이 아닌 제주도 유배지에서 죽은 한 죄인으로서의 호칭입니다. 광해군의 시신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묻혔습니다. 왕릉이 아닌 민간의 무덤 같은 형태로 말입니다. 화려한 왕릉도 신의를 모시는 사당도 없었습니다. 경계석 하나와 비석 하나가
그가 살았다는 흔적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광해군은 조선 역사에서 묘호가 없는 두 왕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연산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역사학계에서 두 사람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연산군은 폭정의 전형으로 규정되는 반면 광해군은 재평가 논쟁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광해군은 억울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업적 때문입니다. 대동법으로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금 개혁을 단행했고 1613년 허준의 동의보감을 간행하여 조선 의학의 독립을 이루었으며 불탄 궁궐을 복구하고 일본과의 외교를 재개했습니다. 특히 1619년 강홍립 항복 사건으로 보여준 현실적이고 탁월한 중립외교 정책은 조선을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영창대군 증살, 개추곡사, 인목대비 유패 등 이 모든 비극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해군이 진정으로 비극적인 이유는 그가 나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내면의 공포가 그 능력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3살에 어머니를 잃은 상처, 16년을 세자로 살며 받은 명나라의 거절,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이 모든 것이 왕이 된 뒤에도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67세를 일기로 제주도의 유배지에서 죽었을 때 광해군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나?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은 무엇이었나? 역사는 그에게 이 두 질문을 동시에 던집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해군의 삶입니다. 영웅으로 시작해서 폭군으로 낙인 찍혔고 폭군이 되면서도 현군의 업적을 남겼으며 결국 섬의 유배지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한 한 인간의 기록입니다. 조선 역사 500년 중 가장 복잡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